산책을 하다가 종종 참새를 만납니다. 정말 작고 사랑스럽죠? 얼마나 가벼운지 해바라기 줄기 위에 참새 여러 마리가 동시에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이파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여린 참새가 공룡이라고 하면 믿기시나요? 새가 공룡이라는 학설이 영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새를 공룡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공룡들, 그러니까 10톤, 30톤 나가는 그 거대한 공룡들을 비조류형 공룡이라고 부르고 새는 조류형 공룡이라고 합니다. 비조류형 공룡은 도마뱀처럼 치골이 몸 앞쪽을 향하는 도마뱀 골반형과 새처럼 치골이 몸 뒤쪽을 향하는 새 골반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조류형 공룡인 새는 새 골반형이 아닌 도마뱀 골반형이고 그 중에서도 티라노사우루스가 속한 수각류의 일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이러니하죠? 공룡과 새가 그래도 뭔가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그 작고 여린 새를 공룡이라고 하는 거겠죠? 우선 공룡과 조류는 고관절과 발목 관절이 유사합니다. 공룡은 거대한 파충류라는 뜻이지만 공룡의 골반과 발목은 파충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파충류는 고관절과 발목에서 유연성의 끝을 보여주지만 공룡은 견고함의 극단입니다. 파충류는 골반의 관골구라 불리는 부분이 얕게 파였고 넙다리뼈의 머리 부분 여기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넙다리뼈를 몸의 앞뒤 방향뿐 아니라 몸의 바깥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룡은 골반의 관골구에 테두리가 없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으로 넙다리뼈의 머리가 쏙 들어가고 넙다리뼈의 뼈 몸통은 곧게 세워져 추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기둥처럼 곧게 아래로 뻗어 앞뒤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신 넙다리뼈가 몸 바깥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발목에서도 재현됩니다. 강력하고 간단한 경첩 구조의 발목 관절이 발달해서 비틀리지 않고 앞뒤로 크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룡은 수톤에서 수십 톤의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고관절과 발목이 아주 견고합니다. 이렇듯 다리와 허리에 강인함에 특화된 관절이 공룡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파충류와 포유류는 움직임이 자유로운 만큼 고관절과 발목이 유연합니다. 반면에 공룡과 새의 고관절과 발목은 단순하고 튼튼합니다. 공룡은 육상에서 지나치게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 강직한 고관절과 발목을 가져야 했습니다. 새는 공룡과 정반대의 이유로 단순하고 견고한 고관절과 발목 관절을 가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몸이 최대한 가벼워야 합니다. 조류의 뼈는 서로 융합되어 있어 뼈의 개수가 적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근육이 적어서 그만큼 가볍습니다. 또 뼈의 속이 비어 있고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벼운 뼈들은 최대한 단순하게 연결되거나 서로 융합되어야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의 고관절과 발목의 구조는 공룡과 유사합니다. 골반에는 관골구를 관통하는 구멍이 있어서 넙다리뼈가 이 구멍으로 쏙 들어가고 넙다리뼈는 추처럼 앞뒤로 움직입니다. 발목도 융기홈 관절로 연결되어 경첩처럼 앞뒤로 크게 움직이지만 몸 바깥 방향으로의 운동은 제한됩니다. 포유류와 파충류의 뼈는 속이 골수로 채워져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반면에 조류의 뼈는 속이 비어있고 공기로 채워져 있어 가볍습니다. 조류는 머리조차 가볍습니다. 조류의 머리뼈에는 콧구멍, 눈구멍 외에 구멍들이 많습니다. 눈구멍 앞쪽에 있는 이 구멍을 전환와창이라고 합니다. 거북은 머리뼈에 눈구멍과 콧구멍 말고는 없습니다. 악어, 도마뱀 그리고 포유류의 머리뼈에는 눈구멍 뒤쪽에 구멍이 있지만 눈구멍 앞쪽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파충류와 포유류에게는 전환하창이 없습니다. 악어의 머리뼈는 평평하고 두껍고 틈없이 꽉 채워진 나무 판자 같습니다.
무거운 나무판으로 내리치듯이 커다란 위턱을 닫으면서 먹잇감을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눈구멍과 콧구멍 사이에 구멍이 전혀 없어서 무거운 턱을 닫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포유류도 콧구멍 말고는 눈구멍 앞쪽에 구멍이 없어서 턱을 다물 때 틈이 없는 위턱으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새는 눈구멍 앞에 구멍이 있어서 턱을 닫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룡은 어떨까요? 공룡의 머리뼈를 보면 눈구멍과 콧구멍 사이에 큰 구멍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유오플로케팔루스와 커다란 골판을 달고 있는 투오지언고사우루스에게는 전환하창이 없습니다. 이 공룡은 거대한 몸집에 비해 머리가 작은 편인데 이 작은 머리에 전환하창까지 있으면 턱 힘이 너무 약했을 겁니다. 또 영화에서 박치기 하는 공룡으로 자주 등장하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도 눈구멍 앞쪽에 구멍 없이 꽉 막혀 있습니다. 또 오늘날 포유류와 비슷한 몸집을 가진 프로토케라톱스에게도 전환하창이 없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머리 길이가 무려 2m입니다. 머리뼈가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눈구멍과 콧구멍 사이에 큰 구멍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가볍게 되겠죠? 트리케라톱스에게는 전환하창이 있습니다. 목이 아주 긴 공룡들은 긴 목으로 머리를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머리뼈가 최대한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목이 긴 용광류 공룡에게는 전환하창이 있습니다. 또 두 개의 뒷다리만으로 걸으면서 머리가 너무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에도 눈구멍 앞쪽에 전환하창이 있어서 머리뼈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트리케라톱스는 3개의 커다란 뿔과 머리 뒷부분에 프릴이라고 하는 골장식이 달린 거대한 머리를 가졌습니다. 이 거대하고 무거운 머리에 전환하창이 있어서 그나마 머리 무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9톤의 거대한 몸집을 기둥 같은 4다리로 곧게 지탱하기 위해 깊게 구멍 뚫린 관골구에 넙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쏙 들어가고 넙다리뼈의 뼈 몸통은 추처럼 수직으로 세워져 몸의 앞뒤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신 몸의 바깥 방향으로 넙다리뼈를 움직이는 것은 제한됩니다. 또 발목뼈 내부에 경첩 관절이 발달해서 삐끗할 염려 없이 발목을 몸의 앞뒤 방향으로 크게 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공룡이 수톤의 무게를 지탱하며 수월하게 움직이기 위해 견고한 고관절과 발목 그리고 전환하창을 가진 것입니다. 새에게도 깊게 구멍 뚫린 관골구와 발목뼈 내부의 경첩 관절 그리고 전환하창이 있지만 그것은 새가 날기 위해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면서도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멘키사우루스는 콧구멍에서 폐까지의 거리가 12m입니다. 숨을 들이쉬면 12m의 관을 따라 공기가 들어가고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된 다음에 다시 12m를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30톤의 거대한 몸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도 엄청 많았습니다. 마멘키사우루스가 산소 부족으로 쓰러지지 않으려면 매우 효율적인 폐를 가져야 합니다. 새는 오늘날 동물 중에 가장 효율이 높은 폐를 가졌습니다. 새의 폐에서는 공기가 일방통행을 하며 들이마실 때는 물론 내쉴 때에도 산소를 흡수합니다. 이것은 폐와 연결된 일련의 풍선 같은 기낭 덕분에 가능합니다. 들숨을 쉴 때 기낭에 저장된 공기가 날숨을 쉬는 동안에 폐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용광류는 경추가 놀라울 정도로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추도 마찬가지로 속이 비인 형태입니다. 뼈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는 조류에서 나타나는 패턴으로 기낭이 뼛속으로 깊숙이 팽창에 들어가면서 만든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용광류에게는 커다란 기낭이 있었습니다. 용광류는 새처럼 기낭을 이용하는 높은 효율의 폐를 갖고 엄청난 대사율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산소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기낭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호흡 주기에서 공기를 저장하는 것 외에도 뼛속으로 밀고 들어가 뼈를 비움으로써 뼈를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란 목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또 수많은 기낭이 뼈와 내장 사이에 분포되어 열 발산을 위한 커다란 표면적을 제공했습니다. 뜨거운 날숨 하나하나는 거대한 중앙 공기 조절 시스템으로 냉각되었습니다. 용광류는 수십 톤이나 되는 초대형의 육중한 몸집으로 육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속에 기낭이 뻗어 있었습니다. 기낭은 초고효율의 호흡을 가능하게 했고 기다란 목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도록 가볍고 강력하게 했으며 거대한 몸집에서 발생하는 체열을 낮추었습니다. 반면에 새는 날기 위해 몸을 가볍게 하면서도 비행에 따른 높은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끊임없이 흡수하기 위해 기낭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고강도의 운동에는 많은 산소가 필요하고 운동과 더불어 발생하는 많은 열을 식혀줄 몸속 에어컨이 필요하니까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부서진 척추 파편을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경추와 배추뿐 아니라 장골도 속이 비었습니다. 장골은 골반을 이루는 뼈입니다. 기낭이 골반 주변, 그러니까 이 하복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몸의 뒤편까지 기낭이 뻗어 있었기 때문에 기낭을 펌프질하기 위해 여러 뼈가 관여했습니다. 상부에 있는 기낭은 유연한 흉골과 차골이 펌프질하고 하부에 있는 기낭은 유연한 하부 늑골과 복늑골이 합세해서 펌프질했을 것입니다. 뒷다리만으로 걷는 7톤의 거구는 몸속에 공기 주머니가 가득 찬 거대한 산소 탱크였습니다. 골격이 크긴 하지만 몸속 구석구석에 공기 주머니가 뻗어 있는 이 동물은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되도록이면 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파충류는 골반에 움푹 파인 관골구에 넙다리뼈가 맞물려 여러 방향으로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해서 엎드릴 때 뒷다리를 완전히 양옆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티라노사우루스는 깊게 구멍 뚫린 관골구에 쏙 들어가는 넙다리뼈가 추처럼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몸 바깥 방향으로 넙다리뼈를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어서 앉고 일어서는 모습이 새처럼 조신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슴 앞부분에는 초승달 모양의 차골이 있습니다. 새에게도 차골이 있습니다. 융합된 쇄골인 차골은 약간의 탄성이 있어서 날개짓에 따라 구부러졌다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면서 날개짓을 수월하게 하고 흉광의 부피를 변화시켜 기낭을 펌프질합니다. 곰, 하이에나, 사슴 같은 동물에게는 쇄골이 없습니다. 앞다리로 무거운 몸을 지탱하면서 잘 달리는 동물들, 그리고 달리다가 앞발로 상냥감을 강하게 잡아채는 동물에게는 쇄골이 없습니다. 반면에 원숭이, 두더지, 오리너구리, 박쥐처럼 앞다리로 나무를 타거나 땅을 파거나 하늘을 나는 동물들에게는 쇄골이 있습니다. 융합된 쇄골이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도 쇄골이 있는 다른 동물들처럼 앞다리를 흉폭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거대한 수강류가 걸어간 발자국 옆으로 작은 새가 폴착거리며 걸어간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거대한 수강류가 작은 새들과 함께 거닐었다는 거죠.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자그마한 새들이 수강류 공룡들과 함께 발자국을 수두룩하게 남겨놨습니다. 거대한 수강류와 함께 발자국을 찍은 새들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작은 물새의 발자국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물갈퀴가 달린 오리 같은 물새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큰 물새 발자국도 있습니다. 작은 물새뿐 아니라 큰 물새, 물갈퀴 달린 물새들이 수강류 공룡 바로 옆에서 발자국을 찍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수강류 공룡과 여러 새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은 누가 누구의 조상이라 할 것 없이 함께 살면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새도 수강류 공룡처럼 전환하창, 깊게 구멍 뚫린 관골구,
발목뼈 내부에 발달한 경첩관절, 그리고 차골이 있고 기낭을 이용하는 초고효율의 호흡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새가 새로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새에게는 눈구멍과 연결되는 전환아창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가벼운 머리뼈가 더 가볍습니다. 또 속이 비인 뼈들이 서로 융합되어 강도를 높이고 근육의 양을 줄여 전체 무게가 더 가볍게 됩니다. 기낭을 이용해 비행에 필요한 많은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몸 구석구석 공기로 채워져 있어서 공기 중에 더 잘 뜰 수 있습니다. 융합된 쇄골은 날개짓을 더 수월하게 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견고한 고관절과 발목으로 삐끗할 염려 없이 자유롭게 폴짝거릴 수 있습니다. 여기 팥꽃 위에 검은 딱새가 있는데 새가 얼마나 가벼운지 팥꽃이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연약해 보이는 새들은 그 작은 체구로 강인하게 살아갑니다. 새와 공룡이 공통으로 갖는 특징을 정반대로 해볼까요? 전환아창이 없고 골반에 구멍이 아니라 움푹 파인 홈이 있고 유연하고 복잡한 발목뼈를 가졌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한 번에 호흡을 하며 차골이 없는 것은 파충류와 포유류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지만 파충류와 포유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특징으로 공룡과 조류를 하나로 묶어서 조류를 공룡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공룡과 조류는 분명히 다릅니다. 포유류에게 털이 있듯이 새에게는 깃털이 있습니다. 깃털이 없으면 아무리 새라도 날 수 없습니다. 깃털을 보면 깃대 양옆으로 깃가지가 뻗어 있고 한 깃가지의 각 면에는 600개 정도의 작은 깃가지가 뻗어나가 옆에 다른 깃가지들과 겹쳐져 깃판을 이룹니다. 그런데 새의 몸을 둘러싼 다양하고 수많은 깃털 중에서 진정한 날개다운 구조를 지니는 것은 겨우 수십 개밖에 되지 않는 비행깃털입니다. 비행깃털은 깃대를 기준으로 깃판의 길이가 비대칭인데 긴 깃판의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가늘어집니다. 새가 날 때 바람을 맞는 부분은 짧은 깃판이고 긴 깃판은 아래를 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유선형이 만들어지고 비행깃털의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공기가 흐르는 속도가 빨라서 압력이 낮게 됩니다. 이런 압력의 차이가 위를 향하는 양력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시조새라고 하는 아르카이옵테릭스 화석에서도 비행깃털을 볼 수 있습니다. 깃털 화석을 보면 깃대를 중심으로 짧은 깃판과 긴 깃판이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아르카이옵테릭스는 날 수 있는 깃털을 가졌습니다. 아르카이옵테릭스는 앞날개뿐 아니라 뒷다리에 날개가 있고 긴 꼬리에도 활짝 펼쳐지는 날개가 있습니다. 아르카이옵테릭스는 5개의 날개로 활공하듯 날았습니다. 날개짓을 돕는 차골은 있지만 부지런한 날개짓 대신 5개의 날개로 활공하듯 날았기 때문에 가슴 근육이 붙는 자리인 용골돌기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뼈로 된 긴 꼬리는 활공할 때는 방향타이자 나무 위에서는 균형을 잡아주는 무게추였습니다. 뼈로 된 긴 꼬리를 움직이기 위해 복합 엉치뼈가 느슨하게 흔적적으로 발달하여 몸체가 비교적 유연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시에는 등과 허리의 유연함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비행의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 보완책으로 복늑골이 있습니다. 복늑골은 몸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서 비행 시에 몸체를 꼿꼿하게 유지하였고 복늑골 사이의 부피 변화로 공기 주머니를 펌프질하였습니다. 아르카이옵테릭스는 큰 앞발톱을 이용해 나뭇가지를 붙드는 것뿐 아니라 나무를 타기도 했을 것입니다. 뒷발의 엄지발가락이 거의 완전히 뒤를 향해 있어서 나뭇가지를 움켜쥐거나 올라앉기에 적합했습니다. 오늘날의 새들은 비골이 구멍처럼 덧대어진 짧은 뼈로 태화했지만 아르카이옵테릭스의 비골은 완전히 발달했습니다. 5개의 날개로 활공하듯 나무 사이를 날아다녔는데 내려앉은 나무에서 나무를 타고 오르기 위해 비골이 경골과 나란하게 잘 발달한 것입니다. 다른 새들처럼
아르카이옵테릭스에게도 반월형 수근골이라고 하는 특수한 앞발목뼈가 있어서 앞발을 좌뼈 쪽으로 완전히 돌려 접을 수 있었습니다. 날개를 사용하지 않을 때면 몸통에 날개를 대고 깔끔하게 접어두는 것이죠. 미크랍토르도 5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앞날개뿐 아니라 뒷날개와 꼬리 날개도 있습니다. 날개에서 비대칭성이 뚜렷한 비행깃털을 볼 수 있습니다. 미크랍토르는 깃털색을 알 수 있는 흔치 않은 화석입니다. 진흙처럼 입자가 고운 토양에서는 깃털색을 나타내는 미세한 구조까지 고스란히 찍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구조를 멜라노솜이라 하는데 멜라노솜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발색합니다. 멜라노솜을 분석한 결과 미크랍토르는 까마귀처럼 온몸이 거의 까만색이었습니다. 긴 꼬리를 제외하면 몸의 크기도 까마귀 정도입니다. 미크랍토르는 윤이 나는 까만 깃털을 활짝 펴고 글라이더처럼 나무에서 나무로 활강하며 뼈로 된 긴 꼬리를 움직여서 방향을 틀었을 것입니다. 쥐라기 지층에서 발견된 안키오르니스의 앞다리와 가슴 부위입니다. 깃털이 아주 기다랗죠? 양쪽 날개에서 비대칭형 비행깃털이 각각 11개씩 발견되었습니다. 안키오르니스도 앞날개, 뒷날개, 꼬리 날개로 이루어진 5개의 날개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녔습니다. 안키오르니스의 깃털에서도 멜라노솜을 찾아내 깃털색을 알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흰색과 검은색의 극명한 줄무늬 깃털이 있었고 불타듯 빨간 볕이 정수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깃털색을 복원한 그림을 보면 붉은 머리에 까만 깃털을 가진 까막딱따구리와 쏙 닮았습니다. 카이용도 5개의 날개를 가졌는데 꼬리 깃털이 특히 넓습니다. 이 꼬리 깃털에서 비대칭형이 뚜렷한 비행 깃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이용의 깃털 흔적에서도 멜라노솜을 찾아내 깃털색을 복원했는데 색깔이 무척 다채롭습니다. 오늘날의 벌새처럼 알록달록한 무지개 빛깔의 깃털을 가졌습니다. 카이용은 중국어로 무지개라는 뜻입니다. 타조, 레아, 에뮤, 키위와 같이 날지 않는 새들에게는 비대칭형 깃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비대칭형이 뚜렷한 깃털을 가졌지만 날지 않는 새의 깃털은 대칭형입니다. 타조는 2개의 발가락으로 최대 시속 70km로 내달립니다. 날지 않으니까 커다란 가슴 근육이 없어서 가슴 근육이 붙는 자리인 용골돌기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덮은 덥수룩한 깃털은 대칭형입니다. 에뮤는 3개의 발가락으로 최대 시속 50km로 달립니다. 날지 않으니 용골돌기가 없고 깃털도 대칭형입니다. 뉴질랜드의 깊은 숲속에서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너무도 특이한 키위도 날지 않는 새입니다. 비행깃털이 없고 용골돌기도 없습니다. 백악기 정기지층에서 나온 카오딥테릭스의 앞다리와 꼬리에서 깃털을 볼 수 있습니다. 꼬리에 나 있는 깃털은 부채 모양을 이룹니다. 깃털을 보면 깃가지에서 작은 깃가지가 뻗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깃털은 아니지만 분명한 새의 깃털입니다. 덩치가 큰 편이고 체중이 무거운 데다 팔이 짧아서 날개가 너무 작아 공중에서 몸을 떠받치기에 충분한 표면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타조를 닮은 체형으로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카오딥테릭스는 날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서 비행깃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카오딥테릭스는 날지 않은 오늘날의 새들처럼 비행깃털과 용골돌기가 없고 유연한 목과 작은 머리 그리고 길고 튼튼한 다리를 가졌습니다. 또 위석도 보입니다. 씨앗을 찢는 작은 돌들이 새의 모래주머니 위치에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모래주머니가 근육줄이긴 하지만 혼자 힘만으로 딱딱한 씨앗을 깨뜨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씨앗과 같은 단단한 먹이를 먹는 닭이나 타조는 일부러 작은 돌이나 모래를 먹어 모래주머니에 넣어둡니다. 모래주머니 안에서 음식물과 이 돌들이 서로 부딪히게 해서 음식물을 으깨는 것이죠.
카우디테릭스도 모래주머니에 위석을 넣어 두었습니다. 카우디테리스는 대칭형의 깃털과 전완아창, 깊게 구멍 뚫린 관골구, 뒷발목 속 관절, 기낭, 그리고 차골을 가졌습니다. 카우디테리스는 공룡일까요? 새일까요? 카우디테리스는 날지 않고 걸으며 씨앗과 같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새였습니다. 위턱에만 몇 개의 조그마한 이빨이 있는 부리로 식물을 뜯어먹고 모래주머니에서 잘게 읊겠습니다. 오늘날의 조류처럼 앞발목뼈가 반월형 수근골이라 앞발을 완전히 돌릴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앞발톱으로 작은 나뭇가지를 붙들고 손목을 돌리면서 포옹하듯 가슴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공룡 화석에서 종종 털 흔적이 발견됩니다. 프시타코사우루스 화석인데 꼬리 위쪽으로 솟아있는 누런색의 털 흔적이 보입니다. 프시타코사우루스에게는 속이 빈 뾰족한 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털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하게 생겼고 몸 길이가 9m나 되는 유티라누스 화석에서도 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뼈 화석 주변에 머리털처럼 가늘고 긴 섬유 모양의 뻣뻣한 털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뒷덜미 털이 꽤 길어서 20cm나 됩니다. 유티라누스에게는 깃털이 아니라 단순한 형태의 털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카이온과 안키오르니스의 날개에 있는 것은 분명한 깃털입니다. 그것도 비대칭형이 뚜렷한 비행 깃털입니다. 미크랍토르와 카우디테릭스의 날개에 있는 것도 분명한 깃털입니다. 5개의 날개로 날았던 미크랍토르는 비대칭형이 뚜렷한 비행 깃털을 가졌고 날지 않는 카우디테릭스는 타조의 깃털처럼 대칭적인 깃털을 가졌습니다. 깃털은 포유류의 털처럼 단순하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실 모양의 털과는 달리 깃털은 중앙에 길고 뻣뻣한 속빈 깃대가 있고 그 깃대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깃가지들이 뻗어 있습니다. 뻗어 있는 깃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깃가지를 중심으로 더 작은 깃가지들이 뻗어 있으며 이 작은 깃가지들은 또다시 더 작은 깃가지들을 가집니다. 미크랍토르는 새인가요? 공룡인가요? 미크랍토르는 비대칭형 깃털을 가진 날개가 5개나 되는 새였습니다. 몸무게가 1kg도 안 되는 이 작은 새는 여러분의 손 안에 쏙 들어갑니다. 카우디테리스는 새일까요? 공룡일까요? 카우디테리스는 대칭형 깃털을 가진 날지 않는 새였습니다. 이들은 전완아창이 있고 깊게 구멍 뚫린 관골구, 뒷발목 속 관절, 기낭, 차골, 그리고 깃털을 가진 새였습니다. 이런 분명한 새들을 공룡으로 분류하면서 결국 새가 공룡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난 조류와 그 화석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힘찬 날개짓을 하며 나는 새는 커다란 가슴 근육이 붙기 위해 용골돌기가 발달했습니다. 오늘날의 새들은 모두 복합엉치뼈를 가졌습니다. 복합엉치뼈는 사람으로 치면 갈비뼈 조금 아래부터 엉덩이까지 범위에 있는 모든 뼈가 하나로 뭉쳐진 것입니다. 뼈가 모두 합쳐져 있어서 뼈와 뼈 사이의 관절이나 뼈들을 서로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체 무게를 가볍게 하고 비행 시에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입니다. 또 단단한 골반은 조류가 톡톡 튀는 것과 같은 자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화석 새들 중에서도 재빠르게 잘 날았던 새들은 복합엉치뼈를 가졌습니다. 반면에 5개의 날개로 활공하듯 나는 새들은 용골돌기가 발달하지 않았고 앞발톱이 발달해서 나무를 탈 수 있었습니다. 또 방향터 역할을 하는 뼈로 된 긴 꼬리를 가졌습니다. 하늘을 날려면 조금이라도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오늘날의 새에게 이빨이나 꼬리가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긴 꼬리뼈가 있는 새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사냥감으로 최적입니다. 뼈로 된 긴 꼬리는 낚아채이기 쉽고 여유롭게 활공하던 나무 사이를 날아다닌다면 영리하고 발빠른 포식자에게 쉬운 표적이 될 것입니다. 날지 않는 화석 새들 중에서도 뼈로 된 긴 꼬리를 가진 무리가 있었습니다.
날지 않고 땅 위에서 살면서도 긴 꼬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새들도 오늘날 살아있다면 쉬운 사냥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새들은 모두 이빨이 없고 이빨이 없는 부리로 육식이나 잡식을 합니다. 그런데 화석 새들 중에서는 이빨이 발견됩니다. 오늘날 새들이 이빨 없는 부리로 육식이나 잡식을 한다면 반대로 이빨은 초식에 적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새들은 대부분 육식이나 잡식을 하지만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모두 초식을 했습니다. 옛날 새들은 여유롭게 푸른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냥의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5개의 날개로 활공하듯 나무 사이를 날아다녔고 뼈로 된 긴 꼬리를 가지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화석을 보면 새들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했습니다. 빠른 비행에 최적화된 새뿐 아니라 날개가 5개인 새가 있었고 이빨이 있기도 했고 앞발톱도 가졌고 날지 않는 몸집이 아주 큰 새도 있었고 뼈로 된 긴 꼬리를 가진 새도 있었습니다. 이빨과 뼈로 된 긴 꼬리를 가진 새들은 상대적으로 잘 날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어울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그 종류대로 정말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새 화석을 통해 그 평화로웠던 시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광류 공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